네. 자, 이제 4교시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118페이지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근로소득 비과세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소득의 118쪽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있어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조비입니다. 경조금. 회사에서 받는 경조금은 우리가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경조금을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요.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는 것이고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경조금 명목으로 뭐 5천만 원, 1억 원, 뭐 이렇게 큰 돈을 지급했다면 그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건 과세가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경조금 하면은 회사의 경조금 지급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결혼하면 얼마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경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때는 경조금 얼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알고 계시고. 다음 근로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빼주었죠.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비과세 뺀 거예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이게 필요경비의 성격인 거예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또는 단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라는 걸 하니까 실제로 필요한 경비, 지출된 경비가 장부로 기록이 돼서 그거를 딱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근로소득자 거를 다 조사한다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비과세 소득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가 총급여액이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가 이제 필요경비인데 필요경비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놨어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0%. 만약에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3, 7은 21, 210만 원이 필요경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간 금액이죠. 여기 총급여는 월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소득 금액은 지금 1년치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00만 원 초과해서 1,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40% 인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공제액이 총급여가 많은 금액 단위에서는 공제액 비율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구간 요 하나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를 얼마 인정받느냐. 500만 원 이하 근로자 70%. 요거 하나는 알아두시고요. 또 금액이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구간별로 공제 비율이 낮아진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제일 많이 공제받는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70%가 소득공제된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필요경비가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만을 공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한도라는 얘기입니다.
소득공제를 계산했더니 2,300만 원이 나왔으면요 300만 원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일반 근로자라고 했네요. 일반 근로자. 자, 일반 근로자는 뭐냐면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반 근로자. 우리나라는 월급여 제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근로자,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이걸 우리가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당이라는 것은 하루 얼마 또는 시급으로 1시간 얼마 이렇게 급여를 계산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라고 해서 필요경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일용 근로자를 보면은요, 총 급여액에서 하루에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하루 15만 원. 소득공제가 하루 15만 원이다. 일용 근로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소득공제가 하루 15만 원 누구든지.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그 수입 시기라고 나오는데 급여의 수입 시기는 급여 받는 날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네요. 근로를 제공한 날.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 인정상여, 이것도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 매수 선택권, 그 스톡옵션을 수입 시기는 행사한 날, 행사한 날이라고 그래요. 받은 날, 행사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실제로 급여를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건 거의 없고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잉여금 처분한 날 또는 행사한 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입 시기 정리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근로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을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서 과세합니다. 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연말정산을 한다. 자, 간이세액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월 급여가 얼마이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 소득세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양가족 몇 명이라는 것으로 해서 세금이 정확히 계산될 수는 없어요. 그 부양가족 중에서는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때 보면은 부양가족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부양가족 안에 또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로우대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추가 옵션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하고 간이세액표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진 세율표입니다.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정확하게 정리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이런 방식으로 과세가 된다. 자, 주의에 보면은 연말정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종합해서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를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 연말정산은 나중에 실무수행에서 계속 연습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일용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과세 방법은 아까 소득공제가 하루 15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요, 꼭 요 계산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용근로자가 받은 급여액에서 하루에 15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소득공제를 빼줘요. 그 빼줘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세표준이라고 그래요.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는데요. 이 일용근로자는 세율을 복잡하게 적용하지 않고 단일 세율 6%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죠. 그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불러요. 이 산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방금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55%를 무조건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징수세액은 산출세액의 45%를 징수하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일용근로자가 부담하는 징수할 세액, 원천 징수할 세액은 산출세액의 45%입니다. 55%를 계산해가지고 세액공제 해준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10%가 따로 있고요. 징수세액의 10%가 지방세, 지방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이 원천징수 방법, 요 흐름을 꼭 시험 보실 때까지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세요. 자, 일용근로자가 이틀간 일을 해가지고 40만원의 급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득공제 하루에 15만원 공제해야 돼요. 그러면 30만원이죠. 여기 2일, 급여가 2일 거니까. 그래서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얼마 나오냐면은 10만원 나오죠. 자, 세율은 일용근로자는 항상 6%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10만원 곱하기 6% 해서 6천원 나오겠죠. 10만원에 6%를 6천원. 자,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55%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6천원에다가 0.55 또는 55% 곱하기 하면은 3,300원 나와요. 3,300원을 세액공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빼면 얼마 나와요? 2,700원이 바로 원천 징수할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는 2,700원이지만 실제로 공제는 거기에 10%를 더하죠. 그거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70원이 됩니다. 소득세의 10%. 자, 일용근로자는 이러한 계산으로 그냥 세금 계산이 종결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나중에 또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에 일용근로 소득한 거를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합산해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계산하는 방법을 요런 이 표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책의 119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그 계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을 알아봤고요. 종합과세 마무리로, 자,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냐? 네,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합산할 게 없어요. 근로소득밖에.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없으면 그냥 연말정산으로 끝내는 거고요.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야 돼요. 연말정산 했더라도 다시 근로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확정신고를 다시 한다는 것은, 확정신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말은 뭐예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근로소득에 관한 내용이, 비과세 항목도 여러 가지가 많았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자, 이번에는 연금소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이 학습량이 내용이 아주 작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연금소득의 범위, 그리고 비과세 연금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연금소득 하면은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공적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공적 연금소득이다 그러면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연금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법에 받는 사학연금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 공무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 국민, 이런 것을 우리가 공적연금소득으로 분류하고요. 사적연금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 하면은 퇴직보험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퇴직연금이라 하는 것도 있고,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적연금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연금소득에서 비과세 연금소득은 어떤 것이 있느냐? 공적연금 관련 법에 의해서 받는,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 공무원연금 이런 거 안에 말이죠,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죽으면 그 상대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유족에게 주는 연금이다 해서 유족연금이라고 하죠. 비과세. 장애연금, 또 상위연금, 공무원들이 받는 이런 이거 상위연금, 공무원연금에 아마 있을 겁니다. 또 연계노령 유족연금, 이런 유족과 관련된 연금, 상위연금이 비과세라는 거 알고 계시고, 산업재보상법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우리가 산재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인데요. 비과세.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 중에 그 몸을 다쳐가지고 근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재해 보상법에 받는 산재연금이에요. 비과세고요. 또 국군 포로 송환이나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는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비과세다.
자, 연금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 보겠습니다. 연금소득 금액에도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연금액, 즉 비과세를 뺀 총연금액이에요. 거기에서 연금소득 공제, 이것이 필요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에서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했죠.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총연금액이라는 건 뭐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총연금액입니다. 자, 주위에 보시면은 총연금액에서 빠지는 사적연금이 있는데요.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총연금액에서 빠진다. 분리과세나 비과세는 우리가 총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사적연금 연간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금소득 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연금소득 공제를 통해서 획일적으로 근로소득 공제처럼 합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는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 줬는데요. 연금소득 공제는 거기에 절반 조금 안 되게 연 900만 원 한도로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 우리가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70%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했죠. 그런데 연금소득은 350만 원 이하의 연금은 전부를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비과세 연금 제외하고 과세 연금이 연간 350만 원 이하이면 세금 낼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 공제해주고, 자, 350만 원이 초과한 연금에 대해서 700만 원 이하까지는 350만 원 플러스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한 날. 사적연금은 현금주의고 공적연금은 약정주의를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시험에 가끔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매월 공적연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공제를 하고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도 합니다. 몇 월에 하냐면 매년 1월에 한다. 그러니까 1월달 연금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해주는 거예요. 공적연금 연말정산 시기는 매년 1월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금소득에 대한 것은 한 페이지만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기타소득입니다. 우리 종합과세 세목의 마지막이 2배사 근연기 해가지고 기타소득이 마지막이죠. 기타소득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열거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표가 커졌고, 다른 소득하고 좀 정리가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필요경비라는 것을 별도로 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앞에서 다른 거는 필요경비가 예를 들면 연금소득이다 그러면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이때 연금소득 공제 일괄적으로 하나로 끝나는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기준이
소득 내용별로 달라요. 그래서 기타 소득을 열거하면서 필요경비를 같이 설명을 해요. 이게 좀 특이하죠. 다른 소득하고.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승마 투표권하고 슬롯 머신이 맨 먼저 나왔는데요. 네, 승마 투표권이다. 그러면 우리 경마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경마권을, 마권을 사가지고 내가 맞추게 되면은 뭐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맞추면은 그 보상금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받은 환급금, 환급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슬롯 머신도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쏟아진 그것을 돈으로 바꾸잖아요. 당첨 금품.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데 두 가지의 필요경비가 같은 점이 있어요. 승마도 단위 투표 금액, 그 다음에 슬롯 머신도 투입한 금액, 슬롯 머신에 투입한 금액이죠. 이것은 무슨 설명이냐면 실제 필요경비만을 인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승마 투표권이다 그러면 투표한 금액, 슬롯 머신의 당첨금이다 그러면 슬롯 머신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본다는 말은 실제 필요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과세가 된다는 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80% 총수익 금액의 80%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이 되면 그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면은 우리 납세자는 큰 거를 설정하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의 80%와 실제 필요경비를 비교해서 큰 거를 적용받는데 일반적으로는 총수익 금액의 80%가 훨씬 많은 선택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필요경비라는 것은 그 필요경비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추는 건 이거보다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80%. 자, 어떤 것이냐. 필요경비 80% 인정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죠.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과세표준이 작아지는 거니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자, 첫째 보시면은요, 뭐가 이렇게 많이 해줄까요? 필요경비 8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부상. 이것은 공익법인 하면 여러분이 학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천 고등학교 공익법인이죠. 주무관청 하면 뭐 교육청이 되겠죠. 교육청이나 저기 중앙에 있는 교육지원부 이런 관청. 뭐 꼭 교육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주무관청은 하여튼 국가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법인이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무슨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시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시상금이 기타 소득. 부상을 받았어요. 부상으로 만약에 3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필요경비는 80% 인정해 준다. 300만 원을 받았으면 38에 24, 240만 원이 필요경비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60만 원이다. 300만 원에 20%. 20%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항목이 뭐냐면은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보상금 같은 거예요. 주택
집에 입주의 시기가 지체되어 가지고 건설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에 대해서 우리 필요경비는 80%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필요경비 80%인 거, 주택입주 지체상금,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대외상금,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 80% 필요경비가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필요경비가 60%인 기타 소득의 내용들입니다. 60%, 80%보다 좀 적죠? 자, 첫째 보면은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 무형자산 처분이에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 또 대여하고 받는 월세, 이것이 기타 소득입니다. 우리가 사업소득에서 이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원작자의 원고료, 인쇄,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네. 원고료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 사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가 무슨 그 언론사라든가 잡지사 이런 곳에서 무슨 그 공모 같은 걸 해서 휴가 뭐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원고를 제출했더니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잡지사나 신문사로부터 원고료를 받았다. 또 뭐 사진 페스티벌을 했는데 거기다 사진을 우리가 내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우리가 상금을 받게 됐다. 이런 것이 원작자의 원고료, 미술, 음악,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방송사나 잡지사로부터 받은 그 원고료나 이런 작품값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60%. 자, 판매, 통신,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은 금품,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필요경비 60%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가 주로 시험에 잘 나와요. 아까 원고료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자, 고용관계 있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으면 강사료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관계가 있으면은 급여이고 그 사람이 근로소득이고, 저같이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득인 거죠. 그런데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 회사의 근로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같이 강의를 사업으로 오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게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강연료, 강의료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한 출연료, 이런 것들도 해당이 돼요. 인적 용역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거.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 용역, 필요경비 60%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화 골동품. 서화는 그림이고 골동품은 여러분 아시죠? 고려청자, 이조 백자 뭐 이런 것 등인데요. 이건 필요경비가 아주 높습니다. 1억 원 이하는 90%, 1억 원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서 80%를 적용하고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서화 골동품은 모두 9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양도에 관한 거니까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인데요. 골동품을 만약에 박물관에 양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하나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골동품을 박물관에 양도하는 건 비과세. 하나 적어주세요. 대개 이 골동품이 개인 간의 거래도 많이 합니다만은 박물관에 양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아예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양도, 여기서 말하는 양도는 박물관의 양도는 제외한 거예요. 자, 하여튼 제외하더라도 필요경비를 거의 90% 해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필요경비가 제일 높은 게 서와 골동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에 나머지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부분인데 한번 쭉 다음 시간에 122페이지 밑에 쭉 열거된 거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이 되는 기타 소득에 무엇이 있으며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 마무리 정리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